보통 전이주의 집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어요? 전이 시간. 이제 우리가 전이주의 집중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전이 시간.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학습자님들이, 예비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전이 시간은 이런 거다. 사실은 유아교육은 교과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통합 중심 교육과정, 주제 중심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되는 시간을 우리가 전이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과 활동이 연결되는 시간. 그래서 다음 수업 준비나 이동 또는 움직임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아주 세심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동화를 들려줬어요. 동화를 들려주면 다음 활동? 간식을 먹어요. 그럼 동화와 간식 시간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교사도 편안하게 다음 활동을 내가 어떻게 이행시켜 줄 것인지를 교사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의 집중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제가 원고에도 써놨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핵심적인 단어, 그 활동에 학습에 잘 뭐 할 수 있게? 몰입할 수 있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를 인식시켜주는 아주 최초의 단계이기 때문에 주의 집중도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을 한다든지 학습의 동기 유발을 한다든지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주의 집중 시간은 그냥 교사 내 맘대로. 근데 여기서 또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전인 시간, 주의 집중 시간 해서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주의 집중 시간도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주의 집중 시간, 아이들이 학습에 있어서 동기 유발을 시키고 내가 학습할 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날 그 주에 진행되는 뭐와 부합된 걸로? 주제에 부합된 걸로 주의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게 아마 주의 집중 시간에서는 요거를 가장 많이 강조할 거예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주의 집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와 반드시 관련되라? 그때 진행되는 주제와 관련된 주의 집중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이따가 또 다시 예를 들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활동과 활동 사이를 잘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전이 시간의 그런 목표는 왜 이 활동이 유아교육에서 중요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될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지금 끝나는 활동과 다음 활동을 잘 연결시켜주는 전이 시간은요, 아이들한테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현장에서 교사 역할을 수행하실 때요, 한 활동이 끝나면 다음 활동을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를 교사가 차근차근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동화를 들려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동화 들려주고 뭐 도입전개 마무리한 다음에 얘들아, 행님반 다음은 우리가 바깥놀이를 나갈 거야. 바깥놀이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장실을 먼저 다녀올 거야. 화장실을 다녀와서 우리가 지금 날씨가 좀 추우니까 옷장에 가서 무엇을 입어? 너희가 옷을, 겉옷을 입고, 모자 쓰고, 장갑 쓰고, 어디에 모여줬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 복도에 너희가 모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안내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동화 끝나면서 뭘 준비하겠어, 머릿속에서? 내가 화장실에 갔다 와서 옷을 입어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장갑 쓰고 선생님이 어디 줄을 서라고 했지? 그럼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실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주고 얘들아 동화 끝이야. 그래놓고 선생님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애들이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래놓고 선생님 누구한테 신경질 부려? 애한테. 야 동화 끝나면 바깥일이 나가는 거 알잖아. 근데 니를 왜 줄 안 섰어? 그럼 애들은 당황스럽다는 거야. 우리 선생님 왜 저래?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는 뭐하고도 연결이 될까요? 아동학대. 교사가 뭘로 학대한 거예요?
언어로 확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음 활동을 스스로 주도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끔 반드시 한 활동이 끝나면 다음 활동을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때도 제가 빨간 걸로 써놓은 게 있지요. 가장 그 다음에 이루어질 활동을 자세히 알려주고, 얘들아, 우리가 바깥놀이 갔다 와서는 무엇을 할 거야? 점심을 먹을 거야. 이렇게 두 활동 두세 가지 안내를 반드시 해주셔서 아이들이 스스로 활동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전의 시간은 사실은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상당히 긴장이 되죠. 그럼 다음 활동으로 이행할 때는 짧은 시간 아이들이 갖는 휴식 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위 활동을 하면서 전위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이런 긴장감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이야기 나누기 활동 솔직히 보통 만 5세 같은 경우는 20분, 30분 앉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앉아 계시는 거 솔직히 30분 지나면 막 쥐가 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일어서서 다음에 동적인 활동 바깥놀이 갈 거야 하면서 잠깐 시간을 주고 내가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에 신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앉아서 긴장됐던 몸을 조금은 움직이면서 풀 수도 있고, 바깥놀이 가면은 내가 정적인 활동이 아니고 무슨 활동이에요? 동적인 활동으로 즐겁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어. 이런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쌓였던 스트레스, 순간이고 활동 속에서 쌓였던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주의 집중 시간에는 이것만 제가 빨갛게 해놓은 것만 저 선생님들께서 인식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유아를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이 주의 집중 시간에는 아이들의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사전 경험을 이끌어내면서 아이들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높여주는 시간인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주의 집중 시간은 유아한테 내가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를 인식시키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와 관련된 주의 집중을 해라? 주제와, 그날 진행되는 주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로 주의 집중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 다음 주의 집중을 보시면은 주의 집중에서는 빨간 거, 그러니까 주의 집중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 이야기 나누기, 자동차 종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상교통기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집중만 너무 그죠? 10분, 20분 간다고 보면은 가뜩이나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은 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서 주의 집중 시간을 선생님들이 3분을 잡아놨다 하더라도요, 유아가 집중을 잘한다면은 멈추고 본 활동을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라서 본 활동을 위축시킬 만큼 긴 시간 동안 비중 있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한 활동으로 내가 학습할 거리가 무엇인가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주의 집중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나열을 해놨는데요. 주의 집중 시킬 때도 어떤 사물의 특징적인 모습이나 행동을 얼굴,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을 표현한 다음에 무엇인지 알아보는 이런 알아맞히기 게임도요, 유아의 주의를 끄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뭐와 같이 관련되어서 주제는 봄인데 알아맞히기 게임이 겨울 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죠. 진달래꽃, 봄의 꽃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지금은 나는 하얀색이야. 나는 만지면 차가워. 이런 식으로 알아맞히기 게임을 하면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사고의 혼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반드시 주제와 관련된 알아맞히기 게임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는 수수께끼. 이제 저희 학부학생들한테 시켜보면은 수수께끼만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수께끼도 이제 뭐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수수께끼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 이때도 그냥 아무 거 없이 교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비닐 상자라든지 비닐 주머니에 물체를 넣고 수수께끼 내는 것이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생활 주제가 동물이에요. 동물에서도 현재 생존하지 않는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휘학장을 시키기 위해서 간단한 말놀이를 창안해 보는 것도 좋다라는 거. 그래서 교사가 제시하는 말에 적합한 여러 가지 사물의 이름을 말하게 한다라는 거. 생활 주제에서 과일에 대해서 여름에 먹는 과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박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내가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를 인식시키는
단계다. 깨닫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 머릿속에서 뭐 해보게 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동화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인데 뭐 동화란 무엇인가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다 그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문학 시간에서 다 배우셨죠.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세요. 제가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훨씬 더 저보다 이제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동화란 무엇인가 개념 정리는 동화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은 이야기래요?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 보통 유아뿐만 아니라 0세부터 초등 아동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해서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가 동화고 동화의 특징은 뭐예요? 무슨 성격을 띈다? 서사적, 산문 형식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동화. 그래서 서사는 다 아시는 거여서 제가 그냥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오타났네요. 이야기 사건을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변화에 따라 표현한 것을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서사라고 하고요. 이야기 들려줄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배경, 시간과 공간, 사건, 인물. 이것이 있는 것이 바로 서사적인, 즉 동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 형식은 리듬이나 운율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이 없이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에서 유아들하고요, 동화도 만들어 보시는 작업 하시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동화 개념 정리하면서 동화의 그 조건이, 내용 선정 조건은 제가 넘어갈게요. 그냥 원고에 써놓은 거는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동화 선정 기준. 동화의 종류도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현장에서 동화 시간을 가지실 때는요, 동화의 종류가 전래, 환상동화, 생활동화가 있어요. 네. 여기에 뭐 어떤 동화가 포함된 거라는 것을 아마 문학에 보시면 다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빨간 글씨. 반드시 현장에서 어떻게 해라? 공부를 활용하시라는 거. 어떤 선생님은 줄창 환상동화만 하시는 선생님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료가 거야, 거기에. 본인이 재밌으니까, 그럼 아이들한테는 다양한 유형의 동화를 경험시키는 거, 누구의 잘못으로 못하게 된다? 교사의 잘못으로, 죄송해요. 다 교사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교사의 능력이라든지 교수학습 능력, 자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동화를 들려주었을 때, 이게 전래동화인지, 환상동화인지, 생활동화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고, 균형 있게 들려주시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좀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랑에 빠진 개구리야. 그래서 개구리가 사랑에 빠졌는데 오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막 열이 나고 막 밤새워서 잠도 못 자고 오리한테 편지도 쓰고 결국엔 나중에 오리도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 알고 둘이 배에서 데이트하면서 끝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거 사전 경험 어떻게 물어보실래요? 얘들아, 햇님반 너희도 누구를 좋아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애들 줄줄 나와요.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얘들아 너희 누구를 좋아해 본 적 있니?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아이들한테 좀 쓰기 못하면 좋아해 본 적이 있니? 그럼 나중에 읽다 보면 사랑이라는 거 애들 다 알아요. 그럼 나중에는 막 선생님이 걔를 결혼할 거예요. 뭐 오리가 어떻게 개구리가 오리를 좋아해요? 뭐 이래가면서 여기서 이제 결혼을 안 하고 데이트만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의문을 가진 게 왜 결혼을 안 해요?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결혼시키지. 그래서 나중에 사후활동으로 진짜 결혼식 장면까지 만들어서 결혼도 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화 나와라 뚝딱이 아니고 애들이 모여 앉으면 조금 산만해도 여기서 누구 인형 하나 만들면 돼요. 개구리 인형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거 뭐 하시라고요? 복사하시면 돼요. 칼라 복사. 그래서 오려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거기다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코팅해가지고. 막대 하나 붙인다든지 우유병에다 세워놓고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들아 진달래반 내 말 좀 들어줘. 나 지금 속상해. 그럼 애들이 떠들다가도 쳐다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묻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상해. 가슴이 쿵쿵 뛰고 밤 잠도 못 자. 그러면 애들이 뭐 그래요. 뭐 심장소리 아니니 뭐 그러다가 좋아한다 그 단어가 안 나오면 근데 얘들아 혹시 너희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지들끼리 대화해요. 그럼 집중이 되면서 동화가 시작되는 거겠죠. 동화 나와를 뜻 안 해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좋고
좋고요. 그래서 등장하는 소재를 보면서 유아들의 경험. 예를 들어서 여기도 제가 예를 써놨지만 동화 내용이 사과야. 그러면 사과 보여주면서 얘들아 너희 사과를 본 적이 있니? 사과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보자. 해놓고 오늘은 그럼 사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선생님이 너희한테 들려줄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도입은 지나치게 길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화에 따라서는 도입의 시간 갖지 않고 그냥 바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유아들이 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 그럼 바로 그냥 동화 들려주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또 다른 도입은 노래나 수수께끼 비밀상자 이용한 맞추기 등으로 동화 주제와 관련된 힌트를 주고 아이들이 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도 강조한 거 반드시 뭐와 관련된 도입을 해라? 주제, 동화 내용과 관련된 도입을 하셔라. 제발 동화나 실습 나가시면 분명히 그렇게 하는 교사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안 한다고 교사가 뭐라고 하면 우리 교수님한테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 네. 다음은 전개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전개는 동화 제목을 소개하고 뭐 동화를 끝까지 들려주고 그리고 지은이와 사파가 있는 동화일 때는 지은이와 사파를 소개할 수 있어요. 얘들아 오늘 들려줄 동화는 사랑에 빠진 개구리야. 뭐 그래서 요새도 제목 소개하면서 사랑에 빠진 개구리 제목을 들어보니 어떤 내용일 것 같니? 이렇게 해도 질문하시고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거. 그럼 애들이 막 얘기를 해요. 읽어보면서 뭐 개구리가 바이올린을 커요. 개구리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측해보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두 번째. 유아들과 반드시 뭐 해라? 아이 컨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현장 가시면은요. 교사들이요. 이렇게 들려줘요. 안 보여. 그리고 동화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줘야냐면은 내가 내려놔도 되죠 말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려줘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드시 교사가 사전에 동화를 숙지를 시켜야 돼요. 아무리 동화 교수법 쉽다 하더라도 잘못 적용되면 아이들도 흥미를 전환시킬 수 있고 내용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화 교수를 해줄 때는 항상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동화 돌려주시고요. 내용을 모르시면 이 내용을 되게 크게 알아.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려주시면서요. 대기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보면 저쪽에 있는 교사가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아이 선택의 가능성을 요청하시고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왜 그렇게 들려주세요? 이렇게 유아들이 선생님이 평가하는 이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처음에 제목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제목과 관련해서 생각해보게 한다라는 것을 예측해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화 제목은 토토를 구해줄 수 있는데 왜 구해달라는 걸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과 관련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아까 제가 분명히 아이들한테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 컨택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이 컨택을 할 때는 유아의 반응을 살필 수 있고요. 유아의 반응에 대한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들려줄 때 보시면요. 아이들께 쳐다보면은 어떤 아이는 표정이 정말 슬픈 장면에서는 우는 아이도 있고요. 무서운 장면에서는 공포를 느끼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그래서 그 표정을 하나를 다 읽으시고 상호작용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하고 충분히 그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중요하다? 교사의 사전 준비. 그래서 그림책 내용을 이거는 이제 원고에는 없는 거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 그림책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동화를 들려주기 전에요. 몇 번씩 소리내어 읽어보시라는 거죠. 쉽다고 그냥 그 즉석에서 꺼내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림책의 은밀적 요소, 내용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고요. 예, 그림책 내용을 파악해서 유아들의 현재 사전 경험과 연결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유아의 반응 활성을 위한 질문도 모색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 문학 활동, 특히 동화 활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동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도 미리 예측해 보시고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동화를 들려주는 그런 교사의 교수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쓰시기 뭐하면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 이게 원고에 있죠.
아이들은 동적인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활동적인 용어를 사용해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원고에. 어떻게 얘기를 들어놨어요? 토끼가 뛰어갔습니다가 아니고 토끼가 어떻게 뛰어간다? 깡총깡총 이렇게 동작을 묘사해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간접 화법보다는 무슨 화법을 많이 사용해라? 직접 화법. 그래서 동화책 읽다 보면은 간접 화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 교사가 재화해서 재구성해서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직접 화법으로 바꿔서 들려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구연 중에 아이들이 몰입해 있는데 너무 질문하는 것도 아이들 동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또 동화 구연 중에 유아들이 질문할 때도 가볍게 간략하게 대답해주고 네가 그렇게 궁금했어? 그럼 선생님이 동화 들려준 다음에 얘기해줄게? 이렇게 아주 가볍게 아이들하고 친절하게 넘기셔야 된다는 거. 애가 질문한다고 쫙 들으시고 이런 교사가 있어요. 애가 자꾸 질문을 하니까 눈으로 협박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절대 그건 하시지 말라라는 거 이렇게 언어로 부드럽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이거 먼저 할게요. 이제 마무리는 이제 사후활동, 동화를 들려준 다음에 사후활동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용어도 사용하죠. 확장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마무리 다음에 이것도 원고에 있는데 아이들한테 동화를 듣고 난 다음에 마무리에서는 느낌이나 생각을 질문해서 말해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늘 동화를 들었는데 뭐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었니?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동화 속 누구라면 너는 어떻게 했겠니? 동화 누구의 마음이 어땠을까? 감정도 이입해보게 하고요. 동화 속 누구에 어떤 말을 해주고 싶니? 또 문제 해결도 창의적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이라든지 또 동화 이야기를 후속 이야기 짓기까지도 유도해보는 이런 질문, 마무리, 질문. 제가 원고에 이거 아마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현장 가면은 동화 다 들려준다면 저 동화 잘 들었어요? 해놓고 선생님 동화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시키는 선생님 있어요. 그것도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동화 들려준다면 꼭 훈화하시는 선생님 계세요. 훈계. 그래 동화 내용에서 이런 걸 하지 말랬지. 그런데 오늘 진달래말을 보니까 친구랑 싸우는 일이 있었어. 근데 동화 속에서 친구랑 싸우면 어떻게 되었지? 이런 식으로 동화 내용을 가지고 자꾸 훈화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이들한테는 적절하지 못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유아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바로 무슨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확장 활동. 근데 여기서 확장 활동도 중요한 거 뭐예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화 내용을 재구성해보게 한다든지 동화의 제목 짓기나 동화의 다음 이야기를 상상해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항상 있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 상황에 맞춰서 교사가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확장 활동 정하는 것도 누가? 교사가 정해서 오늘은 이거 할 거야. 무조건 안내하기보다는 유아가 해보게끔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확장 활동도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마무리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이게 다 뭐 일반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유아교육기관에서 동화를 들려줘야 돼 지켜야 될 교수 방법이라는 거.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동화 운영하실 때도요, 그룹 반드시, 보통 동화하면 선생님들이 대그룹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화 내용이라든지 매체에 따라서, 아이들 흥미에 따라서 대그룹 속으로 개별적으로도 들려줄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그리고 자유선택활동 시간 같은 데는 속으로 개별적으로 들려주는 것도 좋다라는 거. 사실은, 특성은 시각적인 움직임이 있는 유아들은 잘 집중하기 때문에 용파는 떼었다 붙였다 하잖아요. 퇴장, 입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동적인 모습이 가미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을 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융파는요, 특히 유아가 직접 붙여서 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양방향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나와서 동화도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유아들한테 들려줄 수 있다라는 거. 뭐 제한점은 배경이 많으면 그런데 융판동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경이나 등장인물이 너무 많으면 그 100인의 무슨 알리바이 도둑인가요? 40인인가요? 그런 것들은 융판동화에 적합하지 않고요. 101마리의 무슨 강아지?
그런 것들을 융판 동화로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경이나 등장인물이 너무 많으면 어렵다는 거죠. 배경과 상관없이 핵심 내용만 강조하고 싶을 때는 융판 동화가 적절하고요. 예. 그래서 융판 자료를 보시면 동화는요, 요 세 가지 보라색으로 써놓은 건 보시면 돼요. 어떨 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동화에서. 그래서 배경이 고정되고 등장인물이 첨가되는 거는 융판 동화로 좋대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커다라, 그리고 인물이 퇴장하는 내용의 동화. 그래서 쥐의 결혼이라든지 계집을 팝니다. 유치원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계집을 팝니다는 그냥 융판, 현장에 있는 게시판에다가 그 집하고 등장인물 몇 명만 그려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동화고요. 그리고 배경은 고정되어 있고 등장인물은 바뀌는 동화. 무지개 물고기, 토끼의 재판, 개구리 예쁜 옷 이런 것들도 융판 동화로 활용할 수 있고요. 융판의 배경을 변화시킬 때는 무슨 융판을 활용해라? 삼각 융판. 그래서 배경이 앞하고 뒤하고 좀 달라지는 거 한 두세 개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앞의 배경과 뒤의 배경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럴 때는 삼각 융판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게. 삼각 융판대를 만들고 거기에 붙일 수 있는 융판 자료를 좀 제작해 볼 거고요. 근데 융판 동화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운영할 때. 제발 교사가 내용을 완전히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극적인 장면이나 대사 표현에 있어서 분위기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드실 때 원작의 내용이 지나치게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재구성은 좀 할 수 있지만 완전 원작을 바꿔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융판 동화 들려줄 때는 순서 반드시 적어놓으셔야 돼요. 교사가 순서 안 적어놓고 우왕좌왕하시면 애를 다음에 뭐해? 아 재미없어. 우리 선생님 왜 저래? 나중에 평가해요. 큰아이들은 집에 가서 오늘 선생님 동화 들려줬는데 이상했어. 이렇게. 네. 집단의 크기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융판의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유아들의 눈높이 1.2m 정도가 적당하대요.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자료가 바뀔 때마다 적어도 5초 이상의 시간을 좀 가지시래요. 그래서 딱딱딱딱 붙였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유아가 안정감을 가지고 새로 붙여진 자료를 주시할 수 있도록 적어도 5초 이상의 시간을 손 움직임 없이 그대로 두어두는 것도 좋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 융판 자료 가져오실 때도 어디에 덮어서 가지고 와라? 바구니에 자료를 담거나 보자기로 덮어서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거. 네. 융판 자료는 이렇게 대집단용 상강융판, 소집단용 상강융판, 평면융판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용도에 따라서 적절한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일반 유형이 요거죠. 유아교육기관에서.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융판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자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교구장 뒷면에 붙인 평면, 융판 자료. 교사가 요 가스리, 불지포만 붙여주고 이런 융판 동화만 만들어주면 유아들이 뗐다 붙였다 하면서 동화를 재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요. 나이가 좀 많은 유아들은 누가 동화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유아들이 만들어서 뗐다 붙였다 해보게 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오늘은 삼각 융판을 만들 거고요. 그 만드는 법은 평면 융판 제작 과정이고요. 네, 평면 융판, 삼각 융판 이렇게 이제 평면 융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삼각 융판 보면은 제가 그 유인물에는 함석판 얘기를 써놨어요. 이거는 왜 써놨냐면은 오늘은 부직포만 활용할 거지만 필트지하고 부직포만 활용할 거지만 나중에 현장에서는 그 함석판을 뒷면에 붙여놓으면 모두 활용할 수 있어요. 자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가지라고 함석판도 제가 제시해놓고 있고요. 사실은 좀 더 영구적으로 하려면 베니어판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하드보드로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만드는 법은 원고에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만들고요. 제가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사진 자료, 쌍광유파. 그래서 종이 테이프로 붙이고 골판지 붙이고 접고, 근데 이제 요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이넥스가. 요거를 우리가 부직포로 대신해서 붙이는 작업까지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동화 여기 선정하셔서 융판에 붙일 자료 만드시면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나중에 현장 시스템 나갈 때 가져가셔도 되고요. 혹시 오늘 하다가 좀 미완성이 된다면은 너무 죄송하지만 집에 가서 조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